제17회 제주 포럼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지금부터 우크라이나 사태의 교훈과 한국 외교 세션을 진행이 될 텐데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200일이 지난 이 시점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것을 깨우칠 수가 있을까요? 자, 본 행사는 한국어, 영어로 동시 통역이 제공이 되겠습니다. 원하신 분들께서는 수신기를 이용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한국어는 1번, 영어는 2번으로 작동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세션을 시작하기 앞서 한국외교협회 이준규 회장님의 개회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큰 박수로 무대 위로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외교협회 회장 이준규입니다. 금년 2월 24일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7개월이 되었고 가까운 시일 내에 종전이 될 기미가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전쟁은 전 세계에 광범위한 여파를 미치고 있는데 자유진영과 권위주의 진영 간의 대립 양상을 보이면서 신냉전이라고까지 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고 또 대러시아 경제 제재 또 거기에 대한 러시아가 취한 에너지의 무기화 등으로 인해서 세계 경제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중소국들에게는 자국의 안보를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고 유럽의 몇 나라는 나토에 가입을 했습니다. 중로 관계가 밀착이 되면서 미중 경쟁 구도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러시아 제재에 동참을 하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에서 러시아를 비난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러시아와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소원해지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언론이나 여론도 우크라이나 지지 일변도로 흐르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옳은 선택인가에 대한 고민이 별로 보이지 않는데 오늘 저희가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6.25 때 우리가 한반도에서 전쟁을 하고 있을 때 세계의 다른 나라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를 다시 되짚어 보게 됩니다. 유엔의 기치 아래에서 여러 나라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국제관계의 역학에서 커다란 행운이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강국 옆의 우리나라, 우크라이나 사태는 타산지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로부터 우리 외교는 무슨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인지 오늘 고민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두 분의 전주 우크라이나 대사님과 한 분의 러시아 전문가로부터 우크라이나 사태의 내면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준규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었습니다. 네, 오늘 비록 주제가 좀 무거운 주제이긴 합니다만 더욱더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태도를 처신해야 될까 깊은 고민을 함께 만들어갈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장을 함께 이끌어 주실 좌장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한국외교협회 서정화 부회장님께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조금 더 소개를 해드리자면 2016년부터 18년까지 제주평화연구원장을 역임하셨으며 현재는 한국외교협회 부회장이시자 단국대에서 초빙 교수로도 계십니다. 자, 그럼 좌장님께 마이크를 넘겨 세션 진행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하면 되는 건가요? 네, 우선 친절하게 소개해 주신 우리 사회자분께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그 진행을 맡은 이제 서정화입니다. 먼저 이번에 금년 제주 포럼에서 제주평화연구원과 함께 이런 중요한 세션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 협력해 주신 한인택 원장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세션 개최를 위해서
여러모로 지원해 주신 제주포럼 관계자 여러분들에게도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이준규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고위 외교관을 지내신 세 분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문가들을 모시고 하는 세션이고 또 여기 제가 청중석을 보니까 우리 또 전직 전 동료 여러분들도 와 계시고 해서 아마 의견 또 제시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제가 사회자로서 저의 역할은 가급적 좀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하다 보면은 제한된 시간 속에 다른 분들에게 말할 시간을 못 줄 것 같아서 저는 가급적 말을 줄이고 이분들에게 말할 기회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회장님께서 이 회장님께서 소개를 하셨다시피 이항구 대사와 권기창 대사 이 두 분은 우크라이나 대사를 이제 역임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박병환 공사는 이제 주 러시아 공사 또 이르쿠츠크 총영사를 지내신 러시아 전문가입니다. 이 세 분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생한 이후 여러 언론 매체에서 출연을 하시고 글도 쓰시면서 왕성하게 활동을 해오셨습니다. 이분들이 그동안 말씀하시거나 쓰신 의견을 또는 주장을 보면 우크라이나의 사태를 보는 관점과 시각에서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토론이 이 세 분의 의견을 들으면서 매우 흥미로운 토론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을 좀 정리하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세 분들에게 서로 다른 주제를 갖고 발표해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항구 대사님께는 우크라이나 사태의 발발 원인, 또 강대국 정치, 향후 종결 전망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발표해달라는 요청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권기창 대사님께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갖는 국제정치, 경제적 함의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박병환 대사님께는 한국 외교에 주는 교훈과 재현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세 분들의 발표가 끝나면 우리 외교협회의 이서항 부회장님과 이범현 부회장께서 토론자로 참여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후 자유 토론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항구 대사님께 발언을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항구 대사님은 주 블라디보스톡 총영사와 주 우크라이나 대사를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2020년 정년 퇴임 후에는 경상국립대 산학협력교수와 동북아 공동체 문화 재단 상임대표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는 우크라이나 인도적 지원과 전후복구 활동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항구 대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PPT 자료를 많이 준비했는데요. 저거 30페이지가 넘어가지고 제가 그냥 요약해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우크라이나 관련돼 가지고 2월 24일 전쟁 전부터 전후까지 합치면 한 100여 차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발표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했는데요. 항상 세 가지를 좀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크라이나 문제, 우크라이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문제다. 두 번째, 아까 사회자가 무거운 주제라고 했지만 위기가 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 세 번째는 러시아를 너무 지나치게 왕따 고립 약화시키는 것은 유라시아 세력 균형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러시아가 좀 건설적인 세력 균형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안전장치도 중요하다. 특히 이번에 이제 전쟁의 원인을 보면은 이거는 푸틴 대통령의 개인적인 이니셔티브가 상당히 작용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오히려 러시아 국민이라든지 러시아 국가도 상당한 데미지를 입은 차원에서 좀 리더십하고 국민 이걸 좀 분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우리 또 뒤에 있는 부분들하고 이제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본질은 그 우크라이나 차원에서는 저는 그 독립 전쟁이라고 봐요. 30년 전에 이제 우크라이나가 독립을 했지만 외교안보 차원에서는 완전한 주권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거. 또 이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같다고 생각하지만 러시아가 지향하는 가치하고 우크라이나가 지향하는 가치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크라이나는 어떤 국가적인 핵심 가치는 자유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희생을 치러서라도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겠다. 또 러시아 차원에서는 이거는 저는 패권 경쟁이다. 나토하고 EU 동진 대항도 물론 하나의 이제 이유가 되지만 기본적으로 구소련의 영향권을 회복하겠다든지 더 깊게는 러시아 제국을 갖다가 부활하겠다는 푸틴 대통령의 어떤 앰비션이 상당히 작용했다. 그리고 미국하고 서방 차원에서는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가치를 지키는 동시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구축된 유엔 중심의 국제 질서를 수호하는 게 큰 스테이크가 걸려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당사자 아닌 한 150여 개 나라에 있어서는 이게 자유민주주의인지 근위주의인지 그거는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정말 이 전쟁이 푸틴 대통령의 시나리오로 성공한다면은 이거는 유엔이 주장하는 평화, 주권, 독립, 영토, 인류의 어떤 보편적 가치 자체가 와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이제 국제 정치 어떤 각자 도생, 약육 강생 이런 혼란과 무질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전쟁에서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왜 이 시점에 그러면 푸틴 대통령이 전쟁을 감행했냐? 기본적으로 이거는 힘의 공백에서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서방 간의 어떤 현상 유지 세력과 그 다음에 이제 중국, 러시아, 이란을 중심으로 하는 현상 타파 세력 간의 힘의 공백에서 오는 걸로 본다. 그래서 지금 그런 패권 국가 간의 어떤 권력 전환기가 와 있다는 거, 이것도 상당히 작용한 것 같고, 이런 판세를 또 푸틴 대통령의 어떤 네 가지 좀 전략적인 오판이 상당히 좀 작용했다. 첫 번째는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 어떤 역량에 대해서는 굉장히 과대평가를 했고, 두 번째는 반대로 미국과 서방의 어떤 대응 능력에 대해서는 굉장히 과소평가를 했고, 그 다음에 또 우크라이나 저항 능력에 대해서도 굉장히 과소평가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 8년 동안 러시아하고 이제 돈바스 지역을 중심으로 한 국지전을 치르면서 상당히 실전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명분 없는 전쟁에 대한 국제사회의 어떤 저항과 반발, 그리고 이제 SNS라든지 미디어가 발달돼 가지고 러시아에 굉장히 이제 불리한 환경을 조성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제가 PPT 자료에는 없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네 가지 시나리오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확전 시나리오도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장기화 가능성도 있고, 세 번째는 이제 협상도 가능하고, 네 번째는 푸틴 정권 축출 또 상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가능성 네 가지 중에서는 장기화하고 협상 가능성이 상당히 많을 걸로 보이지는데요. 앞으로 어떤 시나리오가 전개될 거냐, 한 또 5가지 어떤 트리거 내지는 변수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군사적인 상황인데, 최근에 이제 뉴스를 통해 가지고 이번 일요일 날 우크라이나가 상당히 좀 군사적으로 이제 대성을 거둔 그런 군사적인 상황이라든지, 또 미국의 어떤 중간 선거 결과라든지, 또 우크라이나로 인해 가지고 유럽이 상당히 지금 에너지 문제라든지 물가 문제라든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유럽이 계속 단합해 가지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거냐. 그다음에 이제 중국 어떤 시진핑 삼선 연임하고 앞으로 중국의 향배가 어떻게 될 건지, 이런 5가지가 큰 변수로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러시아는 겨울 올 때까지 좀 버티자. 그리고 러시아군이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를 좀 지키는, 버티기와 이제 지키기 전략으로 가는 것 같고요. 여기에 반해서 이제 미국하고 서방은 겨울이 오기 전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인 지원을 좀 통해서 군사적인 성기를 잡아가지고 협상을 추진하는 그런 전략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향후 영향에 대해서는 나머지 두 분도 많은 얘기를 해줄 것 같고, 저는 하나만 강조하고자 하는데요. 이제는 어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상 유지 세력하고 현상 타파 세력 간의 힘의 공백이 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는 지정학 위기에 상당히 이제 상시화 시대에 이제 도래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좀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교훈 너무 많죠. 너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국제 정치 어떤 그 본질하고 강대국의 이제 민낯을 우리가 좀 잘 엿볼 수 있었다는 거. 그래서 이제 볼룬 이펙트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유라시아 이제 서쪽의 일이지만 유라시아 동쪽에 있는 한반도하고도 직접 영향을 준다는 거. 그리고 이제 우리가 미러 이미지 얘기했듯이 이번에 이제 러시아 같은 강대국의 행보를 보면은 크림 사태라든지 돈바스 지역에 병합하고 독립시키는 거 이런 걸 보면은 이 한반도에도 똑같은 그 공식이 적용될 수도 있다는 그것도 우리가 좀 상당히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자유민주주의 어떤 그 저는 경쟁력을 이번에 상당히 보게 되었다. 그래서 좀 저희들이 앞으로도 이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은 이게 양보 불가하고 타협 불가하다는 확고한 그 신념이 있어야 되고 여기에 파운데이션 하에 이제 전략적인 유연성을 발휘하는 것은 좋다. 그리고 이제 위기의 상시화 시대가 도래한 만큼 예방과 위기 관리에 이제 더 민감해야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도 이제 불편한 진실에 대한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직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러시아가 여러 차례 이제 러시아한테 핵이 한 방이 있다는 걸 강조를 많이 했고 또 실제 이제 원전까지 점령해가지고 국제사회에 큰 그 위협을 좀 주고 있는 문제라든지 또 우리나라도 이제 북한은 그 핵 보유 국가에 우리나라도 이제 원전이 다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도 좀 눈여겨 봐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피트 자이언이 얘기한 3대 전쟁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언젠가 이제 미국 없는 그 유라시아는 3대 전쟁이 일어날 거다. 그 첫 번째 전쟁이 중동, 이란하고 이제 사우디를 중심으로 하는 중동. 두 번째가 이제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발틱 3국이 되고 세 번째가 이제 동북아시아에서 이제 중국하고 일본 간의 어떤 컨플릭트라고 그랬는데 피트 자이언이 전망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의 전쟁은 발생했다. 그래서 우리도 미국 없는 유라시아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냉정히 좀 직시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번에 중요한 거는 그 우크라이나 사태를 중요한 거는 저는 이 대국민 공공외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도 보면은 이제 그 친러다 친서방이다 해가지고 이 국론 분열이 상당히 있었었는데 우리도 이런 빌미를 줘서는 안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뭐 저는 이제 우리 정부의 이제 대응 방안은 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인류의 보편적 가치라는 이게 좀 확고한 정체성 위에 전략적 유연성을 좀 발휘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이제 유라시아는 지정학 위기가 가장 가속화되는 지역이니까 좀 그 비정치적인 아젠다, 그 유엔의 그 SDGs라든지 ESG라든지 탄소 중립이라든지 디지털 혁신이라든지 이런 그 글로벌 아젠다와 연계한 유라시아 외교를 좀 적극 전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우리가 그 위기 요인도 있지만 그 기회 요인도 많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이제 폴란드에 이제 대규모 방산 수출을 했더랬고 앞으로 이제 그 방산 수요는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걸로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뭐 또 최근에 우리가 이집트에 이제 원전 수주를 했는데 이번에 푸틴 대통령이 이제 에너지 무기화를 심하게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원전 시대로 많이 돌아갈 테고 또 그런 그 원전 시장에서는 이제 러시아, 중국이 참여하지 않는 시장이라면은 우리 한국이 상당히 좀 실력 발휘를 할 수가 있겠다.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전후복구 사업에 이제 적극 참여해서 우리가 뭐 스마트 시티라든지 스마트팜이라든지 의료라든지 그 SOC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은 이거는 단순하게 우리가 우크라이나라는 그 시장을 볼 게 아니라 전 세계 진출할 수 있는 하나의 그 쇼윈도우가 될 수도 있다. 물론 또 이거 말고도 이제 그 위기 요인도 있죠. 최근에 이제 거론되고 있는 러시아가 뭐 북한의 어떤 그 무기 탄약 구매설이라든지 북한 노동력 요청이라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러시아의 세력 균형자로서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도 우리가 좀 충분히 인지를 해야 되고 사실 저도 뭐 러시아에 10년을 있었지만 러시아의 가장 큰 챌린지는 국내 문제하고 중국입니다. 이번에 어떻게 이제 푸틴 대통령이 좀 타겟을 좀 서방 쪽으로 잘 못 돌렸는데 그거는 러시아 패싱에 대한 아마 거기에 대한 약간 그 반발로 보이지는데
러시아 사람 뭐 다 물어보면은 가장 대외적인 챌린지는 그 서방이 아니고 중국이라는 거 뭐 다 러시아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러시아를 갖다 너무 이제 지나치게 왕따 고립 약화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끝으로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 정부는 뭐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유라시아 전체라는 그 빅픽처를 가지고 균형 감각을 가지고 대유라시아 전략과 정책을 견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인도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우크라이나 전후 복구하고 앞으로 전후 질서에 대해서 어떻게 참여하고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거냐. 두 번째는 또 중앙아시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또 외교적인 역할을 할 건지. 또 세 번째는 그 러시아하고도 이제 협력 방안을 이제 적극 추진해야 될 걸로 봅니다. 특히 이제 제가 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도 있었지만 러시아가 우리를 가장 그 파트너십을 원하는 지역이 연해주를 비롯한 그 극동 러시아입니다. 특히 보니까 농업은 그래도 러시아가 이제 제재를 받지 않는 분야고 또 우리 영농기업이 이제 연해주에 상당히 진출돼 있고 해서 저는 이런 그 농업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연해주 극동 러시아에 협력할 수 있는 그거는 좀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모셔갈 필요가 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당분간의 뭐 남북 관계라든지 뭐 미중 패권 경쟁 이런 거 비춰가지고 이제 두만강을 중심으로 하는 그 러시아, 중국, 그 남북 이런 그 소다자 협력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방안을 모셔갈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끝으로 이제 세 가지 이제 정부에 대한 건의 사항을 올린다면요. 우리가 이제 대유라시아 내지는 북방 외교를 담당할 수 있는 정부 내에 이제 그 전담 기구가 하나 설치되면 좋겠고, 두 번째는 이제 우크라이나 인도적인 지원과 전후 복구 위한 민간 협의체를 좀 구성하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이제 좀 전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유라시아라는 전체적인 빅픽처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포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중앙아시아, 극동 러시아 또 두만강 중심으로 한 권역별 맞춤형 외교 전략과 정책을 위한 마스터 플랜과 액션 플랜을 수립해서 우리도 굉장히 좀 전략적으로 움직이면 좋겠다. 이상 하여튼 정부의 건의사항 꼭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양구 대사님 감사합니다. 이양구 대사님 보니까 아주 그 시간관념이 아주 정확하신 것 같아요. 우리 주어진 시간을 아주 정확하게 잘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이양구 지사님께 제가 부탁드렸던 주제가 굉장히 광범한 것이었는데 그 핵심 문제 중심으로 우크라이나 사태의 과거, 현재, 미래를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의 대응 방향도 제시해 주셨는데 우크라이나 사태가 위기 요인을 많이 잉태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기회 요인도 있다는 것을 굉장히 그 의미 있게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협력 방안을 포함한 구체적인 그 협력 방안에 대해서 제시해줘서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 그 외교 정책을 입안하는 우리 당국자들에게도 잘 전달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다음 발표자로 우리 공기창 대사님을 모시겠습니다. 공기창 대사님은 그 미국 제네바 등 그 주요 공간에서 외교관으로서 근무를 하신 후에 콩고 민주공화국 대사를 하셨고 가장 최근에 주 우크라이나 대사를 근무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크라이나 정세에서 가장 최신 정보라 그럴까요?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저 공기창 대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우크라이나 사태 세션을 마련해 주신 한국여외교협회와 이준규 회장님께 각별히 감사드립니다. 제가 준비한 파워포인트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발표 제목은 우크라이나 사태의 국제 정치적 경제적 함의가 되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많은 측면에서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영향력을 지금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전쟁이 미치는 파급 효과를, 국제 정치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다양한 측면에서 고찰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이걸 한 5가지 정도로 좀 대별해서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자유주의적 질서의 붕괴와 신냉전의 도래입니다. 지금 서방의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다음 2차 대전 이후에 형성되었던 자유주의적 질서가 붕괴되고 신냉전이 도래하고 있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인 셈이죠.
몇 가지 좀 더 구분해서 말씀드렸으면은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의 토대는 나토와 유럽연합 같은 지역 기구를 포함하는 UN 시스템, 두 번째는 브레튼 우드 협정을 통해 창설된 세계은행과 IMF, 이 두 기관들이 어떤 이게 이 자유주의적 질서의 두 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큰 축과 더불어 여타 국제기구, 정부 간 기구 그리고 비정부 기구들은 그동안 수많은 규범과 규칙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제 각 회원국들은, 각국들은 이런 각 국제기구들의 규범과 규칙을 토대로 거기에 따르면서 행동하기 왔기 때문에 국가들의 행동은 예측 가능했고, 그 다음에 목표 달성 수단으로 전쟁보다는 협상을 선호해 왔습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질서의 최대 성과는 강대국 간의 전쟁을 예방할 수 있었다, 이렇게 평가하는 전문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 푸틴 독트린입니다. 푸틴 독트린이라는 용어는 러시아 최고 전문가의 하나로 꼽히는 이제 안젤라 스탠트 조지타운대 명예교수가 쓴 외교 Foreign Affairs의 기고 문이기도 하고 책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분의 주장에 따르면 푸틴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유주의적 질서를 폐기하고 러시아가 통제하기 쉬운 질서로 변경한다는 것입니다. 그 체제는 19세기 말 강대국 간의 협조 체제나 또는 미국, 중국, 러시아가 세계를 분할한 2차 대전 후의 얄타 체제와 유사합니다. 푸틴은 과거 인터뷰에서 얄타 체제가 굉장히 좋았다고 그렇게 언급한 적도 있습니다. 그 다음 신냉전 체제의 특징입니다. 이 섹션은 이제 그 유라시아 그룹 회장인 이안 브레머 회장이 정리한 걸 중심으로 제가 소개를 드리면, 냉전보다 덜 위험한 요소와 냉전보다 더 위험한 요소가 같이 혼재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냉전보다 덜 위험한 요소는 2차 대전 후의 냉전 체제하고 비교했을 때 러시아의 군사적, 경제적 하드파워와 이념적 호소력 측면에서 소련에 필적하지 못합니다. 지금 러시아 경제의 사이즈는 현재 중국 사이즈의 중국 경제 규모의 한 10분의 1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슈퍼파워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그 하드파워인 것이죠. 두 번째로 냉전보다 더 위험한 요소는 다자적 협력 붕괴 가능성과 사이버 전쟁과 격화 가능성입니다. 지금 전쟁 이후에 국제사회에서는 러시아를 G20 그룹에서 퇴출시키려는 시도가 있었고 미국 주도로 있었습니다. 근데 그 G20 금년도 의장국인 인도네시아가 강하게 반대를 해서 금년 G20 정상회의도 러시아는 초대가 됐고 러시아도 참여를 할 겁니다. 어쨌거나 그런 시도가 있었다는 게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금년 UN 인권이사회에서 표결을 통해서 러시아의 인권이사국 자격이 정지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각종 협의체에서 러시아 탈출 움직임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 근데 이런 상황이 불행하게도 기후변화라든가 코로나처럼 이 글로벌 어젠다가 산적한, 그리고 국가 간의 힘을 모아야 하는 이 시점에서 이런 러시아 같은 중요 국가를 퇴출해야 한다는 것이 사실은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지금 현재 그런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버 전쟁 격화 가능성입니다. 러시아는 이미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벌이기 전부터 우크라이나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많이 좀 감행해 왔었습니다. 근데 뭐 지금까지는 좀 약한 정도의 사이버 공격이 있지만 정말 러시아가 강한 의도를 가지고 이 사이버 전쟁을 제대로 수행하게 되면 서방 각국의 어떤 전력 생산이라든가 아니면 교통 시스템이라든가 각국 디지털로 움직이는 많은 시스템을 마비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큰 재난을 초래할 거라고 국제사회에서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않기 바라지만 이 부분 역시 앞으로 그러니까 도사리고 있는 리스크입니다. 그 다음에 전제주의 축과 나토의 결속력 강화입니다. 전제주의 축이라는 용어는 이제 이 서방 전문가들이 이제 아까 쓰고 있는 표현이기도 한데요. 2월 24일 날 중국 북경에서 이제 동계 올림픽이 개막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같은 날 중국 러시아 정상회담이 열렸고요. 이 정상회담 선언문에 보면 양국 간의 우정에는 한계가 없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거 아주 정상회의 선언문으로서는 보통 쓰지 않는 그런 아주 굉장히 강한 표현이죠. 그래서 이 두 국가가, 중국과 러시아가 민주주의, 서방의 민주주의 동맹에 맞서는 전제주의의 축을 형성할 가능성에 대해서 서방에서는 굉장히 지금 우려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그런 그 우려한 토대에는 푸틴과 시진핑의 역사관, 세계관이 아주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푸틴은 위대한 러시아 제국의 부활을 지금 꿈꾸고 있고, 시진핑은 중국몽이라는 걸 통해서 위대한 중화 민족의 부활을 또 역시 꿈꾸고 있습니다. 역사관도 비슷하고요. 그리고 역사관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푸틴 같으면 우크라이나는 역사적으로 러시아의 일부였다고 주장하는 그런 제국주의적 역사관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국 입장이 매우 중요한 변수인데요. 시진핑과 공산당의 정통성은 지속적인 국내 경쟁 성장에 이초하고,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유럽과 미국의 거대한 시장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서방에서는 중국이 러시아를 군사적으로 지원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제주의 축을 형성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분석도 많이 있습니다. 그건 좀 두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 전쟁이 가져온 또 하나의 여파는 나토의 결속 강화입니다. 스웨덴과 핀란드가 중립개국이었던 스웨덴과 핀란드가 금년 5월에 나토 가입을 신청을 했고, 나토 회원국 30개국이 의회를 비준하게 되면 가입하게 됩니다. 원래 러시아가 주장으로서는 이 전쟁의 원인은 나토가 동진했기 때문에 전쟁이 초래되었다고 오래 주장하고 있는데, 아주 역설적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나토의 동진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아주 매우 역설적인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각국 간 군비 경쟁이 격화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생략하겠습니다. 글로벌 식량 및 에너지 위기입니다. 지금 다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인 식량 에너지 위기가 지금 발생하고 있고요. 에너지 식량 가격과 각종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각국이 높은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으며 경제 침체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의 빈국들에서는 식량 폭동, 외채 위기, 정권 붕괴가 지금 가능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는 냉전 종식 이후에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이 되었던 세계화의 정원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미 미중 무역 갈등에서부터 서로 관세를 올리면서 이제 세계화의 정원은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번 전쟁으로 에너지, 식량, 금융 시스템의 단절이 지금 진행 중이라 세계화가 지금 세계화의 정원을 가지고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세 번째는 winter is coming입니다. winter is coming은 겨울이 오고 있다는 그런 표현인데, 이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표현이 된 것은 미국 HBO에서 만든 드라마 왕좌의 게임에서 이 winter is coming이라는 게 굉장히 자주 나오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겨울이 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 뭐 그런 의미인데요. 지금 유럽연합으로서는 겨울이 되기 전에 에너지 대책이 마련되지 못할 경우 전쟁 피로감과 반전 여론이 급격히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미국은 금년 11월 정관 선거 결과가 큰 변수가 될 텐데, 만약 공화당이 상하원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에 미국이 그 전쟁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번째, 민주주의 대 전체주의 대결입니다. 이념과 가치 측면에서 보면 이 전쟁은 민주주의 대 전체주의 대결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차이는 정치적 전통에서 차이가 볼 수 있는데요. 우크라이나는 2014년 유로마이단 혁명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낸 역사가 있지만, 러시아 같은 경우는 민주주의 혁명의 경험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승리를 한다면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다시 힘을 얻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두 번째, 민주주의 확산 가능성입니다. 그 역사의 정원으로 유명한 그 프란시스 후쿠야마 스탠포드 교수는 러시아가 패배할 경우에는 새로운 자유의 탄생과 글로벌 민주주의의 재활성화를 가능해야 할 것이라고 그렇게 진단한 바 있습니다. 만약에 러시아가 승리할 경우에는 세계의 독재자들은 분쟁을 전쟁으로 해결하라는 그런 유혹을 더 많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민주주의 대 전체주의 프레임인데요. 이것은 사실 바이든 행정부에서 만든 프레임입니다. 이제 미국 국내에서는 이런 프레임은 많은 중립 국가들을 포함하기 어렵다, 이 서방 민주주의 국가들만 포함할 수 있는 그런 프레임이라고 비판이 있으나, 제가 보기에는 전쟁에서의 도덕적 우위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대우크라이나 지원을 정당성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효과적인 프레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는 중국 대만 관계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이번 전쟁을 계기로 아시아에서 대만이 제2의 우크라이나가 될 가능성이 돼서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만 국민들도 많이 우려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 전쟁을 계기로 미국 정부는
중국의 대만 침공을 정말로 있을 수 있는,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이제 위험으로 인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이게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을 경우에 하나의 교과서 또는 참고서로 면밀히 지금 보고 있다는 얘기고요. 금년 8월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이 대만 방문했을 때 미국과 중국 간의 긴장이 아주 극도로 좀 진행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대만과 관련된 주요 문서로는 미중 간 3대 커뮤니케, 대만에 의한 6개 보장 대만 관계법이 있습니다. 근데 중국이 가장 중요로 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은 말하자면 중국 내에서는 이제 중국 인민공화국이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것과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 해석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의 좀 차이가 있어서 그게 또 갈등을 고조시키는 그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에 기자로부터 이 질문을 받았는데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에 대만을 군사적으로 지원할 것이냐, 그런 질문이죠. 바이든 대통령은 3번 다 그렇게 할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공약이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중국 정부는 그런 것이 하나의 중국 원칙에 위반되는 거라고 성토를 하고 있고, 미국은 그것은 미국이 갖고 있는 원 차이나 팔러시, 하나의 중국 정책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대만관계법입니다. 대만관계법은 미 국내법인데요. 대만관계법 내용에 보면은 이제 미국 대통령은 미국 의회와 협의해서 긴급한 상황에서는 대만에 대해 군사적 원조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다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전략적 모성이라 불렀는데, 지금 대만이 갖고 있는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만약 지금 미국 내에서는 이런 전략적 묘성이 아니라 전략적 명료성을 갖춰야 된다고 그런 주장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러시아가 이럴 경우 미국은 대만의 안보 문제를 심각히 검토할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이 침공을 받을 경우에 그것은 우리나라의 한반도에는 우크라이나 침공보다 훨씬 더 파급 효과가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면밀히 봐야 되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럼 제 발표는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해외에서 대사들을 역임하신 분들이라서 아주 시간을 철저하게 지켜주시는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 우리 권 대사님께서는 본인이 워낙 정리를 잘해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따로 정리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우선 우크라이나 사태가 미치는 국제정치적, 경제적 함의를 5가지 측면에서 아주 분명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내용을 다 들으셨기 때문에 제가 따로 말씀을 안 드리겠고, 특히 마지막 중국 대만 관계에 미치는 영향, 이 부분은 굉장히 저희들에게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분석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발표자로 우리 박병환 전 러시아 공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박병환 공사님은 주 러시아 공사, 주 이르크 총영사, 또 주 우즈베키스탄 공사 등을 역임하는 등 러시아 관련된 업무를 외교부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러시아 전문가입니다. 현재 한러 관계를 포함한 외교 이슈 및 국제 문제에 대해서 언론 등에 활발하게 기고하고 계시고 대학에도 지금 출강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 박 총영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바로 발표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예, 제가 사진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2022년 전까지는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정세는 이 사진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아가씨를 놓고 러시아 청년과 미국을 비롯한 서방 청년이 서로 끌어당기는 그런 형국이었는데요. 2014년에 소위 마이단이라고 하는 폭력적인 쿠데타가 일어나서 당시 친러 야누코비치 정권이 무너지면서 이제는 이 우크라이나 아가씨가 완전히 서방 청년과 더불어 러시아 청년과 지금 싸움이 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맡은 거는 그럼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어떻게 할 것이냐를 얘기하려면은 현재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리고 그동안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 그거에 입각해서 어떻게 해볼 것이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앞에 두 분 대사님들이 여러 가지 좋은 발표를 해 주셨는데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는 이게 아주 그 대조적인 두 가지 그런 시각이 있습니다. 왼쪽은 그야말로 강대국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집어삼키려고 한다. 왼쪽은 미국, 영국, 나토가 우크라이나를 앞세워서 러시아를 자극해서 러시아를 그 덫에 빠지게 결국은 미국의 그 큰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 러시아의 약화, 나아가서는 러시아의 분열 그런 것을 노린 거 아니냐 하는 그런 그 의견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아까 이제 이양구 대사님 말씀하셨으니까 간단하게 그러니까 이 서방의 도발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오른쪽의 표가 보여주듯이 소위 짙은 곤색은 냉전 종식 이전이었는데요. 그 뒤로 계속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소련이 무너져서 러시아로 계승이 됐지만은 러시아는 미국이 맞상대로 봐주질 않았어요. 허약한 러시아인데 왜 자꾸 그 나토는 바르쇼바 조약기구는 허물어졌는데 나토는 확장이 됐느냐. 결국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냉전이 아직 끝난 게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러시아를 완전히 주저앉히는 것이 목표가 아니었느냐. 그리고 그 요인 이외에 러시아, 우크라이나만 보면은 소련이 무너지는 과정에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모든 제국이 무너질 때는 엄청난 혼란과 무력 투쟁이 벌어졌어요. 근데 91년대 소련이 무너질 때는 아주 조용하게 마치 개인 간에, 부부 간의 이혼은 쿨하게 헤어진다는 말 가끔 쓰지 않습니까? 그렇게 헤어졌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오히려 부자연스러운 것이었다. 그래서 지연된 이혼통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을 보면은 뭐 여러분들 다 아시니까. 그런데 지금 왼쪽은 현재 전황이 약간 좀 이제 1, 2개월 전입니다만 대체로 맞습니다. 왼쪽에 보면 왼쪽은 뭐냐면 2014년에 마이단이라고 하는 폭력적인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우크라이나 중앙정부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던 지역이에요. 근데 그 지역과 지금 러시아가 점령했거나 점령을 목전에 두고 있는 지역이 너무나도 유사하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다 역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영토가 사실은 지금의 우크라이나 영토로 형성된 적이 없습니다. 저 색깔 있는 부분은 다 러시아가 갖다 붙여준 땅입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좀 더 자세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사태를 어떻게 볼 것이냐 간단히 지금 제가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우리 외교 정책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간다면 도대체 우리에게 우크라이나는 뭐냐? 이걸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국이 깃발을 든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뒤쫓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미국도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나라고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91년도에 독립이 됐는데 30년이 넘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단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뭘 얘기해 줍니까? 굳이 덧붙이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과연 우리가 지지를 보낼 만한 가치가 있는 나라냐? 우크라이나 이게 서방 언론에 보도된 겁니다. 북한에 대해서 ICBM과 SLBM 기술을 전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고등학교 교과서에 보면은 독도가 아니고 다케시마고 다케시마인 동시에 일본 영토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에 제가 직접 하지 않고 CBS 홍재표 기자를 통해서 이의를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계속 답변을 미루다가 모든 나라의 주권을 존중한다. 그게 답변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넘어가 보죠. 이 사진은 뭡니까? 우리가 우크라이나가 미국이 이렇게 선전한 굉장히 민주주의 국가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전시계엄령을 활용해가지고 모든 야당을 사실상 불법화시켜서 이 사람은 누구냐?
우크라이나 야당 지도자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외교 정책 노선이 좀 달라요. 러시아에다 유화죠. 근데 이렇게 체포로 해가지고 우크라이나에다 대고, 아니, 러시아에다 대고 포로 교환을 제의했습니다.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게? 이게 민주주의 국가 맞습니까?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가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민주적이고 아주 제대로 돌아가는 나라냐? 이건 이탈리아 신문에 난 젤렌스키 대통령이 부동산입니다. 이탈리아에 있는. 그 우크라이나 그 정관계 그 부패라는 것은 어제 오는 일이 아닌데, 이거는 우크라이나 대통령 그 보유하고 있는 한 빙산의 일각입니다. 이건 또 뭡니까?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 정신 있습니까? 자기 부인하고 서방의 패션 잡지의 그 표제 모델로 나온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주변에서 러시아는 이제 다 끝났다. 오른쪽 표를 좀 봐주십시오. 그리고 이게 피크점이 2월 24일로부터 한 일주일쯤 지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루블화 가치가 아주 그냥 바닥에 떨어졌죠. 근데 지금은 전쟁 이전보다 루블화 가치가 올라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각종 제재를 막 그 쏟아붓는데 러시아 경제는 끄떡이 없어요. 모르겠습니다. 장기적으로야 뭐 우리 모두 다 죽을 테니까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끄떡이 없습니다. 누가 죽을 쓰고 있냐? 서방이 죽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가스나 그 원유 가지고 자꾸 이제 미국이 유럽을 부추겨서 장난을 치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지금 발생하고 있느냐? 뭐 그냥 제3국 언론도 필요 없고 우리 언론에 이렇게 좀 보도가 되고 있어요. 지금 유럽 각국의 시민들이 자기 나라 정부를 성토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맹목적인 지지를 철회하라. 그리고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거두어들이라. 우리 못 살겠다. 과연 얼마나 서방 지도자들이 버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금 러시아가 고립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주황색으로 표시된 나라들이 러시아를 왕따를 놓겠다고 하는 나라들이에요. 과연 고립되어 있습니까? 통틀어서 48개국인데 지금 그렇지를 못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G7이라고 하는 서방 선진국들의 그런 것이 있죠. 그러나 그 경제적 비중이 수십 년 전에서 매우 내려가, 오히려 브릭스가 비중도 올라가고 있고, 저 네 나라들이 오히려 가입을 추진하고 있고, G20에는 푸틴 대통령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서방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그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을 초청을 했습니다. 오른쪽은 동방경제 포럼, 우리 그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이낙연 총리 다 참석했던, 올해는 주 러시아 대사관의 경제공사하고 뭐 참사관인지 서기관인지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60개국이 참여를 했어요. 왕따 된 겁니까? 예년보다는 한 10개국 줄었어요. 거기서 많은 그 계약이 성사가 돼 있어요. 무려 540억 달러치가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러시아와 척을 짓는 것이 우리 국익에 부합되느냐? 미국도 자기 이익을 제일 우선하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죠? 지금 이번에 이 난리를 겪으면서 극명하게 드러난 것은 에너지와 식량을 자급자족할 수 있는 나라, 러시아의 위력이 명백히 드러났을 뿐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유라시아 대륙 진출, 그리고 한반도 평화나 남북 통일에 있어서 러시아는 우리에게 조력자입니다. 그리고 중국 관계나 일본 관계에서도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그 외교장관이셨던가요? 정의용 씨가 이제 뭐 러시아는 끝났다, 이런 발언을 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주워 들었는데, 그 어떻게 외교장관 하시는 분이 이렇게 식견이 좁고 입이 가벼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지금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뭘 좀 깨달아야 되겠느냐. 자꾸 지금 아까 저 두 분 대사님들도 그렇고 우리 언론이 착한 나라, 악한 나라 있는 거라고 자꾸 주장을 해요. 국제사회는 착한 나라, 악한 나라 없습니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나라만 있을 뿐이죠. 이번에도 좀 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해도 우리한테 돌아온 건 뭡니까? 전기차 보조금 제외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럽을 그렇게 자꾸 꼬드겨가지고 그 바보 짓을 하게 지금 만들고 있는데 유럽 사람들 지금 얼어 죽게 생겼어요. 사실 미국이 원유 가스 걱정하지 마. 우리도 많이 나. 말은 그렇게 했어요. 이제는 뭐 나몰라라 하고 있어요. 미국은 원유 많이 나죠. 근데 러시아 원유도 수입해요. 지금 걱정이 많아요. 그 러시아 원유 상한가 제도를 도입한다고 그래요. 이게 시장 경제 체제에 명백히 어긋난 시장 경제 원리를 훼손하는 그런 그 조치입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좀 우크라이나가 이제 미국, 영국에 휘둘려 가지고 자꾸 저러고 있는데 아마 토사구팽 될 걸로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조금 방금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동맹국이라고 해서 우리가 무턱대고 따라서 할 수 없다. 해서는 안 된다. 결국은 원망하게 된다. 가치외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치외교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언제 나오는 거냐? 강대국이 자기가 어떠한 행동을 취할 때 이에 대한 다른 나라들의 지지와 도움을 확보하기 위한 외교적인 수사에 불과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우크라이나를 둘러싸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쪽 그 좌상단에 하늘색으로 좀 표시된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원래 2차 대전 때까지만 해도 폴란드 땅이었습니다. 네, 그 당시에 소련이 뺏어서 우크라이나 자치공화국에 붙여준 땅입니다. 그 아래에는 또 뭡니까?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그 밑에 저 분홍색은 그 루마니아입니다. 지금 특히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의 혼란한 그를 기화로 실지 회복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국제사회입니다. 국제사회에 이렇게 비정하다는 걸 우리가 또 한번 좀 개최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미국과 한미동맹을 우리의 필요에서 유지하고 있으나 한미동맹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결부시킬 필요는 없다. 중심을 잡아야 된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다른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겁니까?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살아야죠. 이상입니다. 네, 우리 박병환 초영사께서는 지금 현재 그 유라시아 전략 연구소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연구소장으로 계시는데 우리 박병환 소장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사실 우리들이 그 우크라이나 사태를 접하는 그런 소식들은 대부분 아마 서방 언론으로에 의존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박 소장께서는 이러한 과정에서 생기는 우리들의 잘못된 인식의 문제점을 지적을 해주시고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국익이란 관점에서 냉철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그 러시아의 미래 관계에 대해서도 우리가 늘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점을 강조를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박 소장님의 의견에 대해서는 아마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실 거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옆에 앞서 발표한 두 분 대사님께서도 열심히 필기를 하시는 걸 보니까 아마 반론을 제시하려고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 플로어에서도 많은 반론이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에 대한 일종의 도전이라 그럴까요? 도발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색다른 의미 있는 발표를 해주셨다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자, 우리 세 분 대사님들께서 이제 다 발표를 마치셨기 때문에 이제 두 분 토론자들께 이제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서왕 부회장님께 토론을 부탁드리려고 하는데, 이서왕 부회장님께서는 우리 외교협회에서 학술 연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그리고 또 오랫동안 지금은 이제 국립외교원이라고 그러지만 외교안보연구원에서 일을 하시면서 학자로서도 명성을 쌓으신 분입니다. 자, 이서왕 부회장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세 분 아주 좋은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세 분의 발표는 현재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전쟁 또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이해하는데 아주 좋은 발표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개될 예상 결과와 또 우리가 체득해야 할 교훈 이런 걸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 세 분이 다 말씀하셨듯이 이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혼란, 또 어려움, 또 위기 이런 양상을 다 많은 세계 전체에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기창 대사가 제기했듯이 자유주의적 질서가 붕괴하고 또 신냉전이 도래했다든지, 그 다음에 또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움, 경제적 에너지 위기 이런 걸 다 말씀하셨는데, 특히 그 교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세 분이 다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 크게 두 가지만 좀 제가 꼽는다면은, 먼저 이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 혼용 전쟁, 소위 영어로는 하이브리드 워페어라고 합니다만은, 특히 이 사이버 전쟁 이런 걸로 대표됩니다만은, 이 실제적인 무력 침공 이전에 말하자면 상대방을 애매모호하게 혼란시키면서 이 전쟁 능력을 갖다가 좀 위축시키는, 감소시키는 이런 것들이 이제 하이브리드 워페어라고 이제 대칭 칭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하여튼 수단이 이 사이버 전쟁인데, 이런 것들이 실제 그 전쟁이 터지기 전에 이 상대방에게 시행함으로써 이 전쟁 당사자 한쪽 피해자에게 피해를 주고 그렇게 했던 것이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여실히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이와 관계된 이 용어가 소위 회색지대 전략이라고 해서 실제 무력 침공 이전에 평시를 위장하면서 평시 상태인 것을 가장하면서 상대방에게 타격을 주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회색지대 전략이라고 합니다. 지금 그런 것들이 특히 사회주의 전통을 가진 나라들, 러시아라든지 중국 이런 나라들이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상당히 부각된다, 이런 첫 번째 교훈을 주고,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특히 우리한테 주는 교훈의 중요한 점은 이 무력 사용의 일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갖다가 들 수 있습니다. 특히 이와 관련해서 중국과 대만도, 특히 중국이 이 대만을 우크라이나처럼 생각해서 침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들 위협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북한이 이 한국을 갖다가 침략할 수 있는 그런 무력 사용이 진짜 그동안엔 다 억제됐었습니다만 이것이 일상화되는 걸 갖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은 보여줬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특히 중국과 대만에 미치는 영향은, 이게 러시아가 승리할 경우는 대체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합니다만 중국에게 상당히 고무를 줄 것이고, 반대로 패배 시에는 중국이 팽창 이런 것들이 좀 억제되지 않겠느냐 하는 희망적인 이런 것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우크라이나 전쟁이 주는 교훈은 우리와 관련해서는 하여튼 이 지역에서, 특히 동아시아 지역에서 이 무력 사용이 일상화된다면은 우리로서는 엄청난 혼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대비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걸 갖다가 우선 크게 꼽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또 세 분 모두 교훈에 대해서도 또 언급해 주시고, 특히 이 박병환 소장께서도 교훈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 제가 조금 어떤 군사적인 측면에서 몇 가지 서너 가지 좀 보완적인 교훈을 제시한다면, 우선 첫째,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의 양쪽 우세가, 그러니까 일반 군사 전쟁에 있어서 양쪽 우세가 병참이라든지 훈련, 리더십, 공중 지원에서는 그런 결점을 갖다가 보완해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꼭 양적인 우세가 있다 하더라도
이 다른 측면에서 다 우세한 것은 아니다. 이런 것들이 이 러시아 전쟁에서 나타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갖다가 이제 남북한 관계에다 보면은 지금 그 북한이 우리 한국보다 남한보다 양쪽으로 상당히 우세합니다. 예, 군사 병력도 많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과연 그대로 북한이 의도하던 대로 어떤 그 군사 작전에서 성공을 거둘 것인가, 이런 것들은 한반도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부정적으로 반대로 나타날 수도 있고, 또 마찬가지로 중국과 대만에서도 그렇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것이 또 하여튼 우리가 또 새겨봐야 될 교훈이라고 또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특히 러시아의 전쟁 그 발발이 전쟁을 일으키게 된 그런 과정이 완전히 푸틴이라는 그런 독재자 또는 뭐 전제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과도하게 의존되었다. 그래서 이 군사작전이라는 또는 전쟁이라는 그런 중요한 결정을 1인의 그 지배하에 과도하게 그런 권력이 집중될 경우 이렇게 꼭 승리를 장담하지 못한다 하는 그런 그 교훈도 우리가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중앙집권적인 의사결정은 그런 군사작전의 성공과는 뭐 그렇게 꼭 정비례하지 않는다, 이런 걸 갖다가 이제 보여준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한테 좀 약간 이 긍정적인 뭐 교훈을 준다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교훈은 푸틴이 세 분이 이제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전쟁 초기 또는 전쟁 초반에 핵무기에 대한 과신, 위협 이런 걸 아주 과도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3자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군사 개입할 경우는 자신들이 핵무기를 먼저 선제 사용하겠다, 이렇게 해서 과도하게 그 위협하고 아주 과신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핵무기 러시아가 과신을 함으로써 오히려 그건 역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즉 뭐냐면 핵무기가 없는 다른 나라들, 유럽의 다른 나라들, 그리고 또 핵무기를 갖고 있는 미국이 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게 되는 이런 역효과가 있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최근에 이 북한이 핵 선제 사용을 입법화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런 과도한 핵무기 의존이 동맹으로 하여금 또는 다른 주변 국가로 하여금 우리 한반도에서 만약 군사적 위기가 있을 때 좀 우리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한번 교훈으로 삼아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저는 질문을 한 세 가지 정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권기창 대사님하고 박병환 소장님께 드리는 건데,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를 가장 적극적으로 지원한 것이 아마 미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건 어떤 측면에서는 미국이 세계 경찰로 회귀했느냐, 또는 그런 가능성이 앞으로 있느냐, 뭐 그런 거에 대한 것도 우리 한번 질문을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양구 대사님 또는 이 강조한 거고, 또 오히려 박병환 소장님은 부정적으로 말씀하십니다만 소위 가치 외교,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함으로 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 뭐 이런 걸 갖다가 자유민주주의 이런 가치를 강조했는데, 이 가치 외교를 우리가 주장할 경우 어떤 면에서는 실속은 없고 비용 부담만 증가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지금 각 세계가 국익을 갖다 추구하는 그런 것이 대세인데, 우리가 가치 외교만 강조했을 경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용 부담만 늘고 실속은 없는 그런 걸 위험이 있지 않느냐. 물론 뭐 박병환 소장은 비판적이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런 걸 한번 이양구 대사님께 드려보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특히 이거는 이 박병환 소장께 드리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초반에 핵무기에 대한 그 과도한 위협, 과신 뭐 이걸 했습니다. 그래서 뭐 영문학 이 논문으로 나오는 데는 several rattling on nuclear weapons 뭐 이런 식으로 나오던데, 그러니까 과도하게 핵무기에
의존한 뭐 전략 뭐 이런 걸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북한이 완전히 그런 추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건가? 거기다가 최근에 NPT 그 핵 확산 금지 조약 제10차 회의가 합의문의 채택 없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세계 핵 비확산 체제가 상당히 위태롭게 됐습니다. 그래서 핵 그런 규제가 없는 상황이 자꾸 돼가고 있다 이겁니다. NPT 회의가 실패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이 북한으로부터의 핵 위협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될 것이냐. 특히 미국이 이런 핵 위협에 대해서 우리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인지, 그리고 또 세계 국제사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 특히 그런 것들이 세계 핵 비확산 체제의 위기 속에서 북한의 핵 위협을 어떻게 억제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두 분께 공기청 대사님하고 특히 박병한 소장께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수환 부회장님 그 아주 소중한 그 말씀과 또 이 질문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수환 부회장님께서 지금 말씀을 다 하시고 나니까 시간이 13분 53초가 지금 남아 있는데 우리 이범현 또 부회장께서 이제 토론자로 나오셨기 때문에 이범현 부회장님이 말씀을 토론자로 다 하신 후에 세 분 대사님한테 답변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범현 부회장께서는 우리 외교협회에서 공공외교 담당을 하고 계시고 최근 그 우리 외교협회에서 열심히 지금 송출하고 있는 유튜브 제작을 직접 맡아서 하고 계시는 우리 부회장님입니다. 자, 이범현 대사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분 발표 잘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 국제 정세의 변화에 대한 그런 내용들 들었고, 저는 뭐 전문가라기보다는 뭐 좀 일반인 같은 일반적인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좀 이야기 좀 하고 궁금한 점을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달에 이제 아까 이제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듣고 있는 이런 전쟁에 대한 그 내용이라든가 분석의 보도들은 대부분 서방 언론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인용하는 것도 서방 언론인 이제 CNN에서 지난달에 이제 그 기고문을 실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뭐 제목이 뭐냐면은 6개월 동안 서방이 얻은 6가지 교훈이라는 건 내용이었습니다만 그 중에서 상당히 이제 눈에 띄는 게 있고 저도 흥미로운 점이 있어서 이제 봤습니다. 그걸 같이 들어가지고 좀 한번 이야기하다 보면은 첫째가 이제 지도자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제 전쟁 전화보다는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이제 강력한 저항을 이끄는 지도자로서의 인상을 부각시켰다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러시아 측면에서 보면 푸틴 대통령이 없었다면은 이런 전쟁도 없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후에 우크라이나가 이제 얼마 견디지 못할 것이다 하는 전망이 우세했습니다만은 서방의 지원 그리고 우크라이나인들의 저항 의지로 해서 전쟁을 지금 6개월 이상 끌어가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전황은 상당히 큰 변환점을 맞이하지 않나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러시아도 정치적으로 내부적으로 안정이 돼 있고 경제적으로도 루블화가 상당히 안정된 상태, 그리고 금융 시스템도 아주 작동하고 있다는 점,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전쟁이 장기화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제 관측이 커지고 있습니다. 두 분 대사님과 이제 박병환 소장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런 와중에 이제 장기화될 경우, 뭐 겨울이 오고 있다 그런 표현과 마찬가지로 주로 이제 러시아로부터 가스와 석유에 의존하고 있는 유럽의 여러 나라, 특히 이제 나토의 회원국을 구성하고 있고 EU의 회원국이 되고 있는 나라들, 그 중에서 약한 고리가 될 수 있는 나라들 간에 결속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궁금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한번 이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권기정 대사님 말씀하셨지만은 신냉전 시대가 도래했다 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겠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과연 우리나라도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겠느냐? 우크라이나 전쟁의 모습이 이 동북아에서도 재현되지
다시 발생할 수 없다 하는 그런 가정은 할 수 없고 우리도 그 당사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예측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제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를 존중하고 수호하겠다는 이제 새 정부, 우리 새 정부가 이제 이러한 시험대에서 어떠한 대외 정책을 취할 것인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려의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병환 소장께서도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쪽 간에 우리의 국익과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나은지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라고 하셨는데 또 이양구 대사님께서도 이제 러시아를 고립시키는 정도까지는 가지 않는 게 좋겠다 하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 와중에 중국이라는 변수와 또 북한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하냐. 가치를 존중하면서 우리의 국익이 어디 있느냐. 또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가정해 봤을 때 과연 우리는 외교적으로 또 우리나라의 그 국익을 위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 좋을지, 과연 지금까지 취해온 것처럼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은 우리의 국익, 우리가 뭘 추구하는지를 양자택일은 결국 안 되겠죠. 하면 안 되겠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게 좋을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좀 이야기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저 플로어에다가 좀 한두 분 질문이 있으면 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제주포럼 사무국 측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제주도의회 정민구 도의원님이 여기 오시기로 돼 있는데 오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제가 미처 여기 와 있는지를 모르고 제가 구원하지를 못했습니다. 의원님 좀 뭐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주도의 의원 정민구라고 합니다. 제가 원래 우크라이나 그 사태에 좀 관심이 있어서 평화포럼의 세션을 좀 부탁을 드렸었고, 제가 참석도 좀 부탁을 드렸는데, 제가 이 두 분 대사님 그리고 영사님 그리고 토론자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겠다. 뭐 자유민주주의, 공산주의 이런 이념 대립이 아니고 철저하게 자국의 이익에 부합한 전쟁이다. 그래서 저는 미국, 러시아, 중국의 싸움에 우리 나라를 비롯한 개발도상국 그리고 아프리카 이런 나라들이 앞으로의 식량유기, 자원유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냉정한 분석이 필요할 것 같고요. 러시아는 제가 보건대 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이길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승패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건대 어느 정도의 목적과 목적을 이루어낸다라면은 전쟁은 끝날 것 같은데 그 전쟁이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적인 내전 형태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전쟁이 승리로 아니 패배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내전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정민구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혹시 한 분 정도 더 질문이 계시면 네, 말씀하시죠. 누구라고 좀 말씀을 본인 그 신분을 좀 밝히시고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대학교 4학년 재학 중인 제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4학년 재학 중인 김승진이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양구 대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강대국의 민낯을 잘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에너지 문제가 심화되면서 유럽 집행회의에서 원자력을 다시 신재생 에너지로 설정한 데 대해서 저도 굉장히 좀 실망스러웠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박병환 공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도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제재에 동참을 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데 이제 이런 앞으로도 이제 에너지 값은 더욱 올라갈 거고 에너지는 안보가 될 건데 우리나라가 여기서 취해야 될 스탠스는 어떻게 될 것인가.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제 대만 문제로까지 확산이 될 거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대만뿐만 아니라 이제 아세안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EU와 달리 아세안은 안보적 협력체가 없기 때문에 아세안도 흔들어 놓을 것 같은데 아세안은 우리나라 이제 문재인 정부에 이어서 윤석열 정부에서도 아세안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아세안을 어떻게 품어야 되고 또 이제 아세안의 안보적 왜냐면 몰라카 해협도 있고 이제 중남 그 남중국해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영향을 우리나라가 어떻게 좀 예방을 해야 되고 좀 캐스팅 보트 역할을 우리나라가 할까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시간이 지금 뭐 거의 5분도 안 남은 시간인데 우리 세 분 대사님께 여기 플로어하고 우리 토론자분이 제기하신 질문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아주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양구 대사님부터 먼저 해주시죠. 예, 가치하고 국익하고는 분리된 개념이 아니고 연결된 개념이거든요. 저는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팔로우를 하면서 가장 인상적인 발견은 이 자유민주주의 경쟁력이 대단하다는 걸 찾았거든요. 이번에 그 러시아 군대가 세계 2위라고 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봤더니 이거는 거의 당나라 군대 수준인 게 이게 이제 총체적인 부정부패 총결산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치하고 그 국익은 분리되는 게 아니라 국익의 핵심 요소가 가치다. 아까 이제 48개국 외에는 다 이제 48개국만 러시아의 이제 비우호국이라고 했는데 그 48개 나라들이 다 선진국이에요. 전 세계에서 이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준수하지 않는 나라치고 선진국이 된 나라는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가치 정체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무장을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제 프랭클린 대통령도 그 인간의 4대 기본 자유, 빈곤하고 이제 공포로부터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보장한 그 체제와 그 국가가 발전했듯이 우리가 이 가치는 그 국익하고 분리된 개념이 아니고 국익의 그 핵심이라는 걸 좀 다시 한번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게 피하 구분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가 처절하게 당해도 150여 개 나라는 뭐 거의 노코멘트하고 중립을 지키고 있는데 저는 그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대부분 나라들은 권위주의 체제니까 가치 면에서 상이하고 두 번째는 이제 지원할 능력이 없으니까 이제 그러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한반도에 이제 똑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진짜 200여 나라 중에서 진정으로 우리를 갖다 도와줄 수 있는 나라는 역시 저는 그 48개 나라 외에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확실하게 이번에 우리도 피하 구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아직은 국제사회에 봤을 때 우리를 정말 도와줄 수 있는 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에 성공했을 때 인류가 되고 선진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전혀 타협 불가한 대상이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전략적인 유연성과 모호성을 얼마든지 발휘해야 되지만 이 정체성까지 우리가 좀 훼손해 가지고 타협 양보해서는 더 큰 위기를 초래한다. 예.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급하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우리 공기장 대사님. 네, 우선 이승환 교수님이 부의장님이 제기하신 미국이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많은 진을 하였는데 미국이 경찰 국가로 새 경찰 역할을 할 것인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2000년대 이후에 미국이 개입한 전쟁, 미국이 제기한 전쟁을 보면 미국의 핵심 이익을 건드릴 때만 그렇게 했습니다. 아프간 전쟁, 그럼 이라크 전쟁 이런 것은 이 테러로 인해서 미국 국민이 3,000명이 죽어나가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벌인 전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20년에 걸친 전쟁을 종료하고 철군했습니다. 근데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은 이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유럽의 안보, 세계의 안보 질서를 훼손하는 그런 침략으로 패권 전쟁이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범년 부회장님이 제기하신 과연 약한 고리를 금년 겨울이 다가오는데 약한 고리를 국가들이 결속이 유지될 것인가? 저는 이번 겨울이 그 고리를 시험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겨울을 만약에 에너지 대책을 확실히 수립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절약을 통해서 이 유럽 국가들이 이번 겨울을 넘기게 된다면 이제 이번 사태를 넘길 수 있는 내성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와중에서 이제 새로운 천연가스라든가 원유의 공급을 확보할 거기 때문에 겨울을 잘 넘기게 저는 겨울을 넘길 수 어렵겠지만 겨울을 넘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제주도청의 정 의원님 말씀하신
이번에 지금 현재 내전 상태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지속적으로 갈 것인가? 저는 전쟁이 장기화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겨울은 당연히 넘길 것이고, 그리고 전쟁이 협상으로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협상은 이제 우크라이나로서는 젤렌스키 대통령으로서는 국토의 5분의 1이 점령당한 상황에서 협상이 나설 수가 없고, 그리고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더 전진을 해서 전쟁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다 하면 푸틴 대통령이 그걸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인적, 그러니까 물적 희생을 치렀기 때문에. 그래서 협상으로 통한 종전 가능성은 점점점 희박해져 가고 있고, 결국 어느 시점에 그러니까 전쟁 교전은 중지되겠으나 그게 허지부지되고 그 종전이 그러니까 전쟁이 중단된 상황이 새로운 국경성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사실 이제 회의 종료 시간이 다 지났는데 우리 박병환 소장님, 네, 마지막으로 말씀. 네, 그래도 말씀해 주세요. 글쎄요. 근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두 분 말씀을 듣다 보면은 과연 우리의 관점은 어디 있는가? 남의 관점을 지금 폭창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미국이 아닙니다. 미국의 동맹국 중에 하나일 뿐이다.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사실 플로어에서 우리 제주대 정치외과 학생께서 제기한 아세안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충분한 그 답변이 안 된 것 같은데 아마 시간 제약상 그런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저기 아세안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이거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따로 만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하여튼 오늘 토론을 통해서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우리나라 한국 외교에게 큰 과제를 남기게 될 것이라는 것은 분명해졌습니다. 오늘 이 토론이 이 한국 외교가 처해야 될 많은 외교적 숙제를 풀어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토론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오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에 참가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자, 토론 마치겠습니다. 네, 더욱더 유익한 고민의 장이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 끝은 어떻게 마무리가 될까요? 더욱더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자, 이것으로 우크라이나 사태의 교훈과 한국 외교 세션을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한 다양한 세션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침 9시부터 첫 세션이 진행이 되니 많은 분들께서 함께 관람을 그리고 참가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너무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더 수고의 인사드리겠습니다. 무대 위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여러분 수고의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모두 안녕히 돌아가시고 내일 이곳에서 함께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